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3권 한양천도 9번째 이야기 하윤의 바둑돌 사람책 5수레입니다. 방원은 하윤의 인물 때문에 기가 죽었다. 그의 경륜을 옮겨받고 싶었다. 접니다 나으리. 드세요. 민씨 부인은 화사한 웃음을 보이며 들어와 앉았다. 나으리 숙번이과 등과를 했다고 하옵니다. 아니 뭐라고? 방원은 자리를 차고 일어서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모두가 나으리의 하명이 계셨기 때문이옵니다. 민씨 부인은 숙번의 등과를 방원의 공으로 돌리려 했다. 당치 않아요. 숙번의 등과야말로 부인의 덕일 것이요. 그놈이 등과를 하다니 허허허. 석 달 전이었으니까 3월 16일의 일이었다. 태조 이성계는 예조의 상언에 따라 과거에 대한 교소를 내렸었다. 과거의 법은 본디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뽑음으로 삼장, 초시, 복시, 전시를 통해 상고에서 입격한 사람은 2조에 보내어 제주를 헤아려 타경하고 감시, 국자감에서 진사를 뽑는 시험은 혁파에 없애라. 그러나 예조에서는 자, 오, 묘, 유의 해만 이를 시험하게 하자고 다시 청했다. 태조 이성계는 예조의 주청을 조금 고쳐서 금년에는 고려왕조의 사유년의 격식에 의거하여 시험하게 하고 아울러 감시도 행하게 하라 하고 하명하였다. 어찌되었건 조선왕조가 창업되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거령인 것만은 사실이었다. 바로 그날 밤 이숙번이 방원을 찾아왔었다. 나으리, 이놈도 벼슬 한 자리는 해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웃음이 나올 만치 정중한 어토였다. 허허허,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나 또 과거를 봐서 벼슬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질 않느냐. 그렇긴 합니다만 나으리를 모시고 있는 처지라 좀 띠띠해지고 싶사옵니다. 따는 그렇구만. 방원은 웃었다. 효성 지극한 숙번이라 노모를 위해서도 등과의 길을 택하고 싶어하는 것을 모를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새나라 창업 이래 처음 시행하는 과거라 자신이 표면에 나서고 싶지는 않았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등과할 만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소인은 숙번은 머뭇거렸다. 뒷동수를 극적거리기도 했다. 민씨 부인이 숙번의 편을 들고 나섰다. 나으리 제게 맡겨주시옵소서. 아니 맡겨달라니요. 숙번이라면 능히 등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만일을 위해서 아버님과 의논을 해보겠사옵니다. 친정아버지 민재와 의논하겠다는 것이었다. 방원으로서는 말릴 일도 관여할 일도 아니어서 그것이 좋겠다고 수긍했다. 마마 이 은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나으리 믿어주시옵소서. 그날 숙번은 뛸 듯이 기뻐했었다. 지금 숙번이 등과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석 달 전에 있었던 숙번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나으리 이숙번 등과하고 왔사옵니다. 숙번의 소리가 들렸다. 방원은 하윤에게 잠시 자리를 뜨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방을 나섰다. 숙번은 관복을 입고 있었다. 나으리 등과를 했사옵니다. 마루로 나서는 방원을 보자 숙번은 맨 땅에 넙죽 엎드리듯 절을 했다. 어머님은 뵙고 왔느냐? 방원이 물었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곧장 이리로 오는 길이옵니다. 저런 못된 것이 있나? 등과를 했으면 의당이 노모에게 달려가서 자식된 도리를 먼저 해야 하거늘 당장 돌아가렸다. 방원의 언성은 높았다. 나으리. 숙번은 잠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자신의 충정을 받아달라는 눈치였다.
이놈아, 내게 알리는 게 무어 그리 급해. 당장 가서 어머님을 뵙고 오렸다. 방호는 말을 마치고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민씨 부인이 웃음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다. 주안상을 마련해 주시오. 예. 민씨 부인이 마당으로 내려섰다. 숙번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마마. 숙번의 눈에는 눈물이 흥건하게 괴어 있었다. 장안에 자네의 모습이 어쩜 이리 의젓하신가. 민씨 부인은 따뜻한 축하의 말을 건넸다. 숙번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다. 어서 가서 어머님을 뵙고 오시게 내 주안상을 마련해 놓을 것이네. 마마, 어서. 민씨 부인은 친히 숙번을 대문 앞으로 배웅했다. 이날 밤 방호는 술상을 사이에 두고 숙번과 마주 앉았다. 자, 내 잔 받아라. 예. 참으로 이상한 것은 숙번의 연동이 어제와 같지 않고 한결 의젓해졌다는 점이다. 등과가 사람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 방호는 웃으며 술을 따랐다. 내 너를 얻음은 하늘의 보살핌이 있었고 내가 나를 가까이 함도 하늘의 뜻일 것이니라. 내 너와 더불어 100년을 누릴 것이니 그 잔을 동맹의 맹세로 알고 비우도록 해라. 예. 숙번은 잔을 비웠다. 그리고 자리를 고쳐 앉으며 입을 열었다. 나으리, 이놈을 낳아서 길러주신 것은 이놈의 어머니일 것이오나 이놈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은 나으리시옵니다. 원하옵건대 이놈을 저버리지 마시오소서. 숙번은 방원에게 잔을 올렸다. 민씨 부인이 흐뭇한 얼굴로 방원의 자리에 술을 채웠다. 부인, 예, 오늘 이후 설사 숙번에게 잘못이 있다 해도 탓하지 마시오. 나 또한 그리하리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얼핏 듣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이 얘기가 이날 이후 철동같이 지켜진다. 그것은 방훈이가 진실로 숙번을 아끼고 있었음이라고도 볼 수밖에 없다. 허허허, 이젠 장가를 들어야 하지를 않겠느냐. 집안을 가지런히 해야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야. 그렇다마다요. 민씨 부인은 웃는 얼굴로 그렇게 수긍한 다음 숙번에게 일렀다. 혼인을 서두르시게. 그래야 어머님도 기뻐하실 게 아닌가. 당장 서두르겠습니다, 마마. 숙번은 신바람 나 있었다. 등과를 하던 날 혼인을 서두르겠다고 했으니 마음이 들떠오르는 것은 당연했다. 밤이 이슥해서야 숙번은 추동을 나섰다. 6월도 마지막에 가 있은 탓인지 밤바람이었지만 눅눅했다. 숙번의 걸음은 비틀거렸다. 그러면서도 소리치고 싶었다. 내가 이숙번이다. 정한군의 친구 이숙번이가 등과를 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이마를 간신히 씹어삼키며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썼다. 장가를 간다. 허허허. 웃음도 나왔고 즐거움도 아주 크면 견딜 수가 없는 모양으로 숙번은 주체할 수 없을 만치 들떠 있었다. 노모의 앞에 이른 숙번은 방원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고했다. 노모는 마냥 어린아이같이 웃으며 좋아했다. 장가를 들어야 되겠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노모도 걷잡을 수 없는 모양이었다. 제발 좀 그래다오. 이제야 애미의 소원이 풀리나 보다. 염려 마세요. 숙번이가 효자예요, 어머니. 이날 밤 숙번은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다.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그 많은 상념 가운데서 즐겁지 않은 것은 없었다. 때로는 권문세도가 되어 수많은 하인 종속에게 불같은 호령을 터뜨려 보기도 했고, 또 때로는 가늠할 수 없이 많은 뇌물을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했다. 옳지. 숙번은 벌떡 상반신을 일으켰다. 언젠가 귀산사에서 만났던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다. 승복은 입고 있었어도 머리는 깎지 않은 처녀였다. 숙번이가 떠올린 처녀는 연지였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숙번은 집을 나섰다. 물론 관복 차림이었다. 지엄이 될 규수를 보러 가는 길이라 관복을 입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마천목 모기네와 함께 걸었다. 천목도 이내도 연지를 본 일이 있었다.
두 사람은 절묘한 생각이라고 숙본을 부추겼다. 숙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시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발 아래 깔려있다는 생각뿐이었다. 송악산은 안개로 자욱했다. 이들이 안개를 뚫고 귀산 사이 일주문 앞에 이르렀을 때 삼위승이 나오고 있었다. 허허허 대사. 천목이 능청스럽게 삼위승더러 대사라 불렀다. 이들의 행패를 보아온 삼위승이라 걸음을 멈추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주지승은 어디 있느냐? 숙본의 물음은 급했다. 암자에 가셨사옵니다. 삼위승은 또렷하게 대답했다. 이 절에서 부엉이를 하고 있는 계집아이가 있을 것이니라. 이내는 삼위승의 길을 죽이듯 칼집 끝을 들어보였다. 누굴 말씀하시는지요? 삼위승이 연지를 두고 하는 소리임을 모를 까닭이 없다. 그러나 어떤 위기감을 느낀 모양으로 승려의 보호 본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바로 대지 못하겠느냐? 이내의 칼집 끝이 삼위승의 작은 턱을 받쳐 올렸다. 삼위승의 얼굴은 사색으로 변했다. 당장 구하지 못할까? 천목의 소리쳤다. 그분은 혼인을 하셨습니다. 혼인? 시집을 갔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천목과 이내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숙본을 보았다. 앞장서렸다. 숙본의 어조는 수압의 틈이었다. 삼위승은 움직이지 않았다. 당장 앞장서라는데도 이내의 칼집이 삼위승을 밀자 어쩔 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송악산은 살아서 움직이는 활기를 보였다. 매미가 울었다. 갖가지 매미가 경주라도 하듯 시끄러운 느낌마저 들었다. 꺽쇠의 집이 바라보이는 산모퉁이에서 삼위승은 손을 들어 가리켰다. 저기옵니다. 어김없는 사실이렸다. 삼위승은 사색이 된 얼굴로 머리를 끄덕였다. 숙본의 일행은 음탕한 웃음을 남겨놓고 사라져갔다. 삼위승은 오던 길을 거슬러 올랐다. 다람쥐가 나무를 타는 듯한 빠른 걸음이었다. 석본은 오랜만에 찾아온 하윤을 만나기 위해 귀산사의 경내에 들어서고 있었다. 삼위승과 마주친 것은 법당 앞에서였다. 삼위승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말했다. 놀란 것은 석보보다 하윤이었다. 큰 스님 어서 하산해 보시옵소서. 지금쯤 끌려가고 있을 것이옵니다. 삼위승은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석보는 신음소리를 뱉으며 몸을 돌렸다. 하윤은 석보와 삼위승의 뒤를 따랐다. 이들이 연지의 집에 당도했을 때 마당 한가운데 꺽쇠가 쓰러져 있었다. 피투성이었다. 칼을 맞았는가 싶었는데 칼자국은 없었다. 석보가 꺽쇠를 안아들고 방으로 들었다. 삼위승도 하윤도 따라 들었다. 꺽쇠는 울기만 할 뿐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어서 본대로 고야라. 하대감도 계시는 자리가 아니냐. 꺽쇠는 원한에 사무친 소리로 입을 열었다. 연지가 따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저들은 연지의 손목을 비틀며 등을 밀었다고 했다. 꺽쇠는 도끼를 들고 저들에게 대항하려 했으나 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과거에 등구한 사람이 유부녀를 강탈해 감이었다. 석보는 하윤에게 음성을 높였다. 이게 새 왕조란 말이냐. 왕자의 친구됨을 빙자하여 유부녀를 강탈하다니 이게 새 왕조의 기강이란 말이냐. 하윤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 자신도 석보의 같은 분노를 처음 보았다. 정신들을 차려라. 새 왕조를 세웠으면 고려 왕조와 달라진 게 있어야 할 게 아니냐. 망한 왕조에 불법이 있었다면 새로 된 왕조는 새 기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윤은 입맛을 쩍 다시며 외면했다. 석보의 항변은 더욱 날카롭게 이어졌다. 하찮은 무리들이 왕조를 세우는데 공이 있다 하여 힘이 있는 왕자의 친구됨을 빙자하여 유부녀를 빼앗는다면 새 왕조의 세자빈이 내시 따위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야 당연한 게 아니더냐. 너희가 이러고도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한다 하겠느냐. 하윤은 답답했다. 이런 일이 있고는 새 왕조의 기강은 바로 서지 않을 것이며 백성들 또한 조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 아니던가. 마땅히 내가 바로 해놓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는 경기도 관찰사인 내 놈이 관장하는 땅,
이러고도 감히 네 놈이 선정을 베푼다고 하겠느냐. 석보의 힐책이 점점 날카로워지자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관직에 몸을 담은 지 오래되었어도 오늘 석보에게서처럼 철저하게 힐문을 당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워서 자리를 뜬 것은 아니었다. 석보가 말한 대로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나마 관원들의 행포를 바로잡아 박해하는 백성들을 구제해야겠다는 심정으로 관하로 돌아가려는 것이었다. 관하에 돌아온 하윤은 경기 좌도 관찰 출척사의 정장으로 고쳐입고 10여 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숙번의 집으로 향했다. 종일 이글거렸던 햇볕은 온통 하늘을 붉게 문드리며 침몰하고 있었다. 숙번의 집 마당에는 관설불이 타고 있었고 방 안에는 호탕한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열려진 문으로 방 안의 모습이 한눈에 보였다. 숙번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마천목, 목인의 송거신 등과 그들의 수하들의 모습도 섞여 있었다. 하윤은 횃불을 든 병사들의 인도를 받으며 우이풍당당하게 숙번의 집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죄인 이숙번은 당장 나와 오라를 받으렸다. 병사의 고함 소리가 울리자 숙번의 무리가 달려나왔다. 이미 취한 모습들이었지만 하나같이 장검을 들고 있었다. 무엇하는 놈들이냐? 숙번이 소리치자 무리들은 장검을 뽑아들었다. 경기 좌도 관찰 출척사 대감이시니라. 당장 꿇지 못하겠느냐? 숙번은 시선을 올려 마당에 있는 하윤을 보았다. 고이한 것들, 너희가 정한군 나으리를 등에 업고 온갖 핵패를 자행한다 들었는데 이 나라의 국법이 정한군을 앞서 있음을 알렸다. 하윤의 호통이 있자 숙번의 무리들은 주춤하는 듯 했어도 일거에 달려들 기세는 여전했다. 너희가 내 앞에서 장검을 해드린다면 너희는 물론이요 정한군 나으리께서도 중보를 면치 못하리라. 칼을 버리고 포박을 받으렸다. 숙번의 기밑 턱살이 꿈틀 움직이더니 장검을 던졌다. 쨍그랑하는 금속성 소리가 울렸다. 칼이 돌에 떨어진 듯했다. 왜 그래 임마. 이내가 퉁명스럽게 까닭을 물었다. 난 정한군 나으리께만 누를 끼칠 수가 없어요. 숙번이 쥐어짜는 듯 뱉어내는 말이었다. 당장 저것들을 포박하렸다. 병사들은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포박했다. 부엌 안에서 있던 숙번의 노모가 망연한 모습으로 포박 지어지는 아들을 보고 있었다. 끌어내렸다. 숙번의 무리들이 마당 밖으로 끌려나간 다음에야 하윤은 나직한 음성으로 연지를 찾았다. 그제야 노모는 낮에 데려온 규수의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 데려오세요. 노모는 뒤끝으로 잠시 사라졌다가 연지와 유모를 데리고 나왔다. 연지는 하윤의 모습을 보고서야 대감 하여와 같은 대은이시옵니다. 울음을 토하며 맨바닥에 꿇어 앉았다. 돌아가시오. 이제 아무도 해치고자 아니할 것이요. 말을 마친 하윤은 말고삐를 당겼다. 대감 이 은혜 백골난망이옵니다. 유모도 연지의 곁에 꿇어앉으며 허리를 굽혔다. 숙번의 노모는 하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빠른 걸음으로 마당 밖으로 달려나갔다. 아가씨 어서 돌아가셔야지요. 유모는 연지를 부축하고 일어섰다. 두관악은 힘없는 걸음으로 옮겨갔다. 연지는 쉼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하윤은 숙번의 무리들을 하옥시키고 퇴청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대감 정한군 나으리께서 오시어 계시옵니다. 어서 매시어라. 예상한 대로였다. 숙번의 무리를 하옥시키고 그들을 문초하여 중벌로 다스리자면 정한군과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르도 빨리 그것이 현실 문제가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아이들을 풀어주셨으면 하오이다. 방호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숙번의 석방을 거론했다. 하옥되어 있는 무리배들이 그토록 필요하오이까? 필요하다마다요. 난 한 사람도 내게 없어서는 아니 될 측근이오이다. 하윤이 무리배라는 말을 쓰면서 방훈을 힐문하듯 물었으나 방훈의 대답은 너무도 당당했다. 하윤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하옥되어 있는 아이들이 새 왕조의 창업에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아시오이까? 하나, 저 아이들은 공신자리 하나 얻지 못한 불쌍한 아이들이오이다. 당연하지요. 어느 왕조에서 시정잡배에게 공신을 책록하오이까? 말을 삼가시오. 이번 과거에 등과한 아이가 있는데 시정잡배라니요. 유부녀를 강탈하는 무리에게 상이라도 내리겠다는 말씀이오이까? 두 사람의 연성은 높아져갔다.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팽팽한 대결이었다. 방면을 하시오. 못하오이다. 일촉즉발의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상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서는 불꽃이 튕겨지는 듯했다. 무서운 침묵이 잠시 이어졌다. 방언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잠시 전보다는 훨씬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아이들을 방면해 주세요. 못합니다. 방언은 언성을 낮춰가며 사정한 것을 후회했다. 하인은 몸을 일으켰다. 대감! 방언은 놀란 듯 소리쳤다. 하인은 천천히 문갑 쪽으로 몸을 옮겼다. 거기서 두루마리를 하나 찾아들고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나으리, 이걸 보시옵소서. 나으리께서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실 것이오이다. 방언은 하윤에게서 받은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것은 상소문이었다. 내용은 계룡산 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대감, 계룡산 천도가 부당하다니요. 이미 공역이 시작되고 있소이다. 그 같은 일이 가로놓여 있는데도 시장 잡배들이 구명이나 하고 다니시겠소이까? 하윤은 방언의 물음을 무시했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나무라고 있었다. 대감, 이 상소문은 이미 올린 것이오이까? 아니, 아직 아니 올렸소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올려야 하지를 않소이까? 글쎄오이다. 하윤은 짐짓 딴전을 피우고 있었다. 방언은 하윤의 상소를 다시 한번 읽었다. 독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할 것인데 계룡사는 지대가 남쪽에 치우쳐 있는 동면, 서면, 북면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신이 일찍이 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면서 풍수관계의 여러 서적을 대강 열람했사온데 지금 듣건대 계룡산의 땅은 산은 건방에서 오고 물은 손방에서 흘러간다 하오니 이것은 송나라의 호순신이 이른바 물이 장생을 파하여 쇠패가 곧 닥치는 땅이므로 도읍으로 건설하는 데는 적당치 못하옵니다. 상서를 읽고 있는 방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손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떨렸다. 계룡산이 쇠패의 땅이라는 게 사실이오이까? 나는 그리 보고 있소이다. 하오시면 이 상소를 왜 올리지 않소이까? 나으리의 말씀대로 이미 공역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질 않소이까?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이오이까? 공역이 시작된 게 무슨 대수오이까? 설사 새 궁궐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거기가 쇠패의 땅이라면 천도는 할 수 없음이 아니오이까? 이를 말씀이오이까? 하오시면 이 상소는 지금 당장 올려야지요. 글쎄요, 계룡산이 천하 길지라고 상언한 중신들이 있고 주상 전하께서 친히 계룡산에 거둥하셨는데 그까지 상소가 간합되겠소이까? 방언의 성품이나 기상은 남에게 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방언이었지만 하윤의 앞에서는 늘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지금 이 순간만 해도 그렇다. 숙번을 방면해 줄 것을 청하러 온 방언이었으나 화제는 계룡산 천도로 옮겨와 있질 않은가. 그만 환저하시지요. 이 상소문 제가 잠시 빌려가도 되겠소이까? 아직은 내놓고 거론할 곳이 못되오이다. 방언은 상소문마저도 빌리지 못한 채 경기 좌도의 가명을 나섰다. 새벽이었다. 길을 꺾든지 방언은 하윤의 길을 꺾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모와 참패의 연속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욕심일 뿐 당장에는 방법이 없었다. 하옥되어 있던 숙번의 무리들이 방면된 것은 이로부터 한 삭이나 지나서였다. 방언은 계룡산 천도의 부당함을 논하는 하윤의 상소가 올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일 하윤의 상소가 간합되어 이미 시작된 계룡산 새 도읍지의 역사가 중지된다면 하윤의 학문과 경륜이 이 땅에서는 제일임이 뚜렷해진다.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자신은 하윤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 한이 있어도 그를 잡아두려고 했다. 그러나 하윤은 상소를 올리지 않은 채 한 삭이나 보내고 있었기에 방호는 경기 자도의 가명을 다시 찾아가 그 두 가지 일을 함께 매듭지어 버리자는 속셈이었다. 아이들을 방면해 주셨으면 하오이다. 방호는 어렵게 숙변의 방면을 얘기했다. 그런데 하윤의 대답은 뜻밖으로 간단했다. 하지요. 대신 조건이 있소이다. 조건이라니요. 숙본에게 지엄이를 얻어 주시겠소이까. 허를 찔림이었다. 쉽게 시작한 일은 늘 어려웠고 어렵게 시작하면 쉽게 풀린다. 그것이 방원과 하윤의 관계였다. 방원이 하윤의 손안에 있음이었다. 약조를 지켜 주시겠소이까? 그러지요. 방원의 대답은 허탈했으나 하윤은 힘없는 목소리로 숙본 등의 방면을 지시했다. 방원은 당하고 있음을 직감했으나 계룡산 천도의 부당함을 고하는 상소 문제가 남아있어 긴장을 풀지 않았다. 이제 후련하시겠소이까? 하윤은 웃는 얼굴로 방원에게 물었다. 대감 지난번에 제게 보여주신 상소는 어찌 되었소이까? 생각 중에 있소이다. 올리기는 올린다는 말씀이오이까? 간합이 아니 된다면 올릴 게 못 되겠지요. 간합이 아니 될 가능성도 있었다. 태실 증고사 곤중하는 물론이요. 정도전 남제의 학문과 풍수도 만만치 않았다. 남제는 남원의 형으로 판중추원사의 자리에 있었다. 이미 공역이 시작되어 상당한 진척이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상소를 올렸다가 간합이 되지를 않는다면 중벌을 면치 못한다. 중벌을 두려워하시오이까? 방호는 그 점을 찔렀다. 허허허, 저도 사람이니까요. 간단한 수긍이었다. 중벌이 무서워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한다는 말씀이오이까? 방호는 흥분하고 있었다. 허허허, 맡겨두세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이오이다. 그 때가 언제라는 말씀이오이까? 지금도 계룡산에서는 새 궁궐을 축조하고 있지를 않소이까? 만일 계룡산 천도가 중지된다면 이미 써버린 재원은 아깝지 않소이까? 중단이 되지 않는다면 새 궁궐로 쓸 수 있음일 테지요. 방호는 하윤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나으리, 계룡산 새 도읍에 관한 일은 제가 맡지요. 나으리께서는 숙본의 혼사를 맡아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